제품 다각화의 모색. 1980년대 말에 삼성은 D램에서 안정적인 기술적 기반을 확보하면서 D램 이외의 제품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S램, 비디오램, 마스크롬, EEP롬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S램은 D램과 달리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 기억된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는 메모리 반도체로 1메가 S램의 기술 수준은 4메가 D램과 같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1988년 11월에 일본의 히타치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1메가 S램을 개발한 후 1989년 10월부터 양산에 진입했습니다. 1990년 12월에는 1메가 휴도 S램을 개발했는데 그것은 D램의 기본 구조를 갖추면서 재충전 회로를 내부에 장착하여 집적도가 높은 D램의 장점과 소비 전력이 낮은 S램의 장점을 겸비한 것이었습니다. 이어 삼성은 1992년 5월에 4메가 S램을, 같은 해 8월에는 4메가 휴도 S램을 개발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S램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확보했습니다. 삼성은 S램에서 1992년에 세계 7위, 1993년에 세계 6위를 거쳐 1995년부터는 히타치를 제치고 세계 1위의 기업으로 올랐었습니다. 비디오램은 컴퓨터의 고속 고화질 그래픽 기능을 전담하는 제품으로서 삼성은 1990년에 도시바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1메가 비디오램을 생산했습니다. 마스크롬은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프로그램된 마스크를 이용해 고정시켜 영구히 보존하는 제품입니다. 삼성은 처음에 OEM 방식으로 마스크롬을 생산하다가 1989년, 1991년, 1992년에 각각 4메가, 16메가, 32메가 마스크롬을 개발하여 독자적인 브랜드로 출시했습니다. EEP롬은 롬과 램의 특성을 모두 가진 제품으로서 정기적인 신호로 정보를 지우거나 기억시킬 수 있습니다. 삼성은 1984년, 1988년, 1992년에 각각 16K, 256K, 1메가 EEP롬을 개발했으며 이후에 EEP롬은 동일한 기능을 가진 플래시 메모리로 발전했습니다. 1990년대 전반에는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몇몇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전자제품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8비트 마이크의 국산화, 영상기기의 스크린에 문자를 표시해주는 고성능 트랜지스터의 개발, 디지털 신호 처리용 반도체인 DSP의 국산화, HDTV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의 개발, 팩시밀리용 고화질 화상 처리 칩의 개발, 화물 반도체 사업의 추진 등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비메모리 분야는 여전히 전문 인력과 검사 장비가 부족한 상태였으며 계속해서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삼성은 메모리에서는 세계 1위의 기업이었지만 비메모리에서는 세계 20위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대재는 1999년에 비메모리 분야의 책임을 맡으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리한 바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관심을 끌만한 차별화된 제품이 솔직히 하나도 없었다. 대부분의 매출과 이익은 20년 전부터 부천 공장에서 생산해온 개별 트랜지스터에서 나오고 있었다. 고부가 제품인 주문형 반도체나 시스템 칩은 일부 생산 중이긴 했으나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다. 새로운 발전 전략을 찾아서 1990년대 초반부터 삼성은 D램을 비롯한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지만 메모리 위주의 제품 구성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었습니다. 삼성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약 85%가 메모리 분야에 편중되어 있었던 데 반해 전 세계적으로는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내지 40% 정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 반도체 기술의 패러다임이 표준 범용 패러다임에서 에이직 패러다임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주문자의 명세서에 따라 설계 혹은 제조되는 에이직 제품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표준형 제품의 경우에도 시스템의 특수한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에이직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삼성은 1995년을 전후하여 반도체 사업의 새로운 발전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습니다. 예를 들어 1994년 11월에 개최된 메모리 부분의 연례 전략회의에서는 삼성의 반도체가 망하는 위기 시나리오가 작성되었으며 1995년 9월에는 2000년까지
AI직 제품의 매출액을 10억 달러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AI직 사업 강화 방안이 확정되었습니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AI직 분야에 대한 순수 연구개발비로 2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하여 아날로그 및 디지털 혼합 반도체, 메모리를 탑재한 AI직, 영상 처리용 제품 등을 주력 상품으로 개발해 AI직 제품의 매출액을 10억 불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비메모리 반도체로 급속히 전환하는 방식보다는 D램의 부가가치를 제고함과 동시에 생산 제품을 다각화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와 같은 삼성의 심화 및 다각화 전략은 미국이나 일본 업체들이 1990년대 이후에 D램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고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에 집중했던 경향과 대비되는 것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삼성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D램의 속도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고성능 D램의 개발을 주도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SD램, DDR D램, 램버스 D램을 들 수 있습니다. SD램은 일반적인 D램보다 4배 정도 속도가 빠른 제품으로서 삼성은 1994년에 63메가 SD램을, 1998년에 256메가 SD램을 개발했습니다. DDR D램과 램버스 D램은 SD램보다 2배 정도 속도가 빠른 제품에 해당하는데 삼성은 1997년에 64메가 DDR D램을, 1998년에 64메가 램버스 D램을 개발한 후 지속적으로 집적도를 향상시켜 왔습니다. 1990년대 말에 미국과 일본의 기업들은 인텔의 제안에 따라 램버스 D램에 투자했던 반면 삼성은 DDR D램과 램버스 D램에 동시에 투자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DDR D램은 삼성이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국제 표준으로 확정된 바 있으며 램버스 D램의 경우에는 인텔이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1999년에 삼성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은 D램의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것과 병행하여 생산 제품의 다각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를 선도한 제품은 디지털 음악 재생기, MP3, 디지털 카메라, 휴대전화 등과 같은 모바일 기기에 주로 사용되는 플래시 메모리였습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EEP롬을 업그레이드한 메모리 반도체에 해당합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EEP롬과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전원이 끊긴 뒤에도 정보가 살아남아 있지만 EEP롬과 달리 여러 구역으로 구성된 블록 안에서 정보를 지우고 쓸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의 신화. 삼성이 플래시 메모리에 진출할 때에는 인텔이 장악하고 있던 노어형과 도시바가 주도하고 있던 낸더형의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전자는 접근 시간이 빠른 장점을, 후자는 비용이 저렴하고 내구성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 유형 중에서 삼성은 낸더 플래시 메모리를 선택했는데 낸더 플래시의 원천 기술인 플로팅 게이트를 1967년에 강대원 박사가 개발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삼성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낸더형이 더욱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으며 노어형의 경우에는 삼성과 인텔의 전략적 관계 때문에 도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삼성은 또 한 번 기술 선택에 성공했습니다. 1998년에 세계 플래시 메모리 시장은 노어형 25억 달러, 낸더형 3억 달러로 구성되어 낸더형의 비중은 10.7%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낸더형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여 2005년에 107억 달러의 규모에 이르러 전체 플래시 메모리 시장의 60%를 넘어섰습니다. 1990년대 내내 삼성은 일본의 도시바와 낸더 플래시 메모리에 관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삼성은 1993년에 16메가, 1996년에 64메가, 1998년에 128메가, 1999년에 256메가, 2000년에 512메가 낸더 플래시 메모리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시제품은 도시바가 먼저 내놓았지만 삼성은 상용 제품을 더 빨리 출시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갔습니다. 삼성의 거센 도전을 받으면서 도시바는 2001년에 낸더 플래시 메모리 사업에 대한 합작을 제안했습니다. 당시에 도시바는 낸더 플래시 메모리에 다수의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낸더 플래시 메모리 시장의 45%나 점유하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반도체 업계는 혹독한 불황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었고 도시바는 D램 사업을 정리하면서 낸더 플래시 메모리 사업에 승부를 걸기 위해 삼성에게 합작을 극비로 제안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삼성의 막대한 자금을 하려는 동시에 경쟁자를 사전에 제어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의 책임자이던 황창균은 독자적인 추진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건희 회장은 이를 수용하여 도시바의 제안을 거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의사결정은 2001년 8월에 일본 동경의 자쿠로라는 음식점에서 이루어진 회동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소위 자쿠로 회동은 D램 신화에 이어 플래시 메모리 신화가 시작된 순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후 삼성은 2001년 1기가, 2002년 2기가, 2003년 4기가, 2004년 16기가, 2005년 32기가, 2006년 64기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성과에 힘입어 삼성의 시장 점유율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2001년에 삼성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서 시장 점유율 27%로 도시바에 이어 2위였으나 다음 해인 2002년에는 1기가 제품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45%까지 끌어올리면서 세계 1위로 올랐었습니다. 이어 2003년에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에서 70%를 점유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플래시 메모리 전체에서 인텔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은 1992년 D램 1위, 1995년 S램 1위에 이어 2003년 플래시 메모리 1위를 차지함으로써 소위 트리플 크라운의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황창균은 2002년에 개최된 국제반도체 회로회의에서 플래시 메모리의 용량이 1년에 2배씩 증가한다는 소위 황해 법칙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반도체 집적도가 1년 6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무의 법칙에 비견될 수 있습니다. 일찍부터 플래시 메모리의 가능성을 간파했던 황창균은 플래시 메모리를 예찬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플래시 메모리를 예찬하는 이유는 그것이 전자부품이면서도 새로운 제품 시장을 창출해낸다는 데 있지요. 플래시 메모리는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캠코더, MP3, USB 드라이브 등의 핵심 부품으로 들어가면서 디지털 저장 장치의 혁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완제품이 부품인 플래시 메모리의 규격이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플래시 메모리의 생산에 맞춰 완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과거 전자부품과 완제품 사이에서 볼 수 있었던 관계가 뒤바뀐 것입니다. MP3 플레이어 시장에서 한국이 세계 최강이 된 것도 플래시 메모리 있기에 가능했고 노키아 등의 휴대폰 업체들도 이젠 삼성전자의 플래시 메모리가 없으면 제품을 못 만들 정도가 됐습니다. 계속되는 기술 혁신. 삼성은 1996년에 기존의 마이크로 사업부를 시스템 LSI 사업부로 개편하면서 비메모리 분야에도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모리 분야의 우수한 인력이 비메모리 분야로 이동했고 각종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검사 장비가 대대적으로 확충되었습니다. 1997년에는 시뮬레이션 게임인 다마고치의 전 세계적 열풍을 배경으로 마이컴의 수요가 급증한 덕택에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는 행운도 뒤따랐습니다. 시스템 LSI 사업부는 신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비메모리 분야를 별도로 육성하는 방법과 메모리 기술을 비메모리에 결합시키는 방법을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알파칩을, 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복합칩을 들 수 있습니다. 복합칩은 대형 메모리가 탑재되는 주문형 반도체로서 1997년에 16메가 D램을 내장하여 컴퓨터 그래픽 처리를 가속시키는 칩이 개발되었습니다. 알파칩은 5층의 금속 배선 기술을 적용하여 속도를 크게 증가시킨 마이크로 프로세서로서 1996년에 500MHz에서 시작한 후 1998년에는 1GHz로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제품 개발을 통해 삼성은 1998년부터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흑자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삼성은 플래시 메모리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퓨전 반도체라는 새로운 기술 경로를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플래시 메모리가 USB 메모리, MP3 플레이어 등에 활용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휴대전화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의 휴대전화 시장은 노어 플래시 메모리를 기반으로 삼고 있었는데 삼성은 향후의 휴대전화가 고용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낸드의 시대가 도달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삼성은 2001년 12월부터 시스템 LSI 사업부와 메모리 사업부의 협력을 바탕으로 낸드 플래시를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04년 11월에 출시된
1기가 원낸드는 낸드 플래시 SRAM 비메모리의 기능을 하나의 칩에 집적함으로써 읽기 속도가 빠른 노어 플래시의 장점과 쓰기 속도 및 고집적에서 유리한 낸드 플래시의 장점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은 원낸드 이외에도 원디램, 플렉스 원낸드와 같은 퓨전 반도체를 잇따라 개발했습니다. 원디램은 디램과 SRAM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휴대용 정보통신기기의 소형화를 가속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원디램은 2006년 12월에 처음 개발되었지만 매출 실적이 저조한 상태를 보이다가 2007년 6월부터 무선 사업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작업이 추진되었고 2008년 8월에는 원디램을 적용한 스마트폰이 출시될 수 있었습니다. 2007년 3월에 탄생한 플렉스 원낸드는 고속 데이터 처리용 플래시 메모리와 대용량 데이터 저장용 플래시 메모리의 장점을 결합한 것으로 칩의 성능이나 용량을 가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는 고속 메모리에 저장하고 영화와 음악과 같은 데이터는 외장형 메모리에 담도록 설계되어 있었지만 플렉스 원낸드는 칩의 메모리 공간을 둘로 갈라 한쪽은 고속용으로 다른 한쪽은 대용량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2017년과 2018년에 인텔을 제치고 반도체 전체에서 세계 1위로 올라선 바 있습니다. 지난 24년 동안 세계 1위를 고수해왔던 인텔의 아성이 깨어진 것이었습니다. 또한 삼성은 2019년에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는 반도체 비전 2030을 제시했습니다. 10년 뒤 삼성전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삼성의 반도체 신화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기술 발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서는 9년을 주기로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65년에는 단순 조립 중심의 반도체 산업이 태동했으며 1974년에는 웨이퍼 가공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1983년에는 대규모 투자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64K 디램이 개발되었고 1992년에는 삼성이 디램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올랐었습니다. 2001년에는 도시바가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합작을 제안했을 때 삼성이 거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